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나를 울리니 네가 날 상처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지대한 야 21회 글로 배운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한 주 만에 봤는데. 일단 오늘은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규칙이 있죠. 어떻게 규칙이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사회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나가는데 그 한 주는 이제 자기 소개하고 한 주는 한 주간 뭐 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어요. 한 주간 뭐 하셨나요? 우리 넷 다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는데. 몰랐어요? 우리 셋 다. 나만 알고 있었어요. 항상 불편했어. 그랬어요? 자기 소개 맨날 하고 또 불편하고. 한 게 없어. 네. 뭐 하십니까 요즘에? 저는 이번에 되게 좀 관련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매직 인 더 문라이트라고.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예, 콜린 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요? 콜린 퍼스. 콜린 퍼스? 네, 콜린 퍼스 너무 좋아하는데 킹스 스피치에서도 나오고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나오고. 그 왕이요? 예. 킹스 스피치에서 왕 몰라. 역할로도 나오고. 그 영화 진짜 재밌는데. 그 동성애 다뤘었던 영화 있었는데 그분이 만든 싱글맨에서 너무 멋있고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나온 영화인데 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이제 이름이 어려워서 평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우디 앨런 감독의. 우디 앨런? 근데 이제 그 스포가 될 것 같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저의 경험을 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이상형을 상정을 했어요. 제가. 난 진짜 어떤 끌리는 이상형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할 거야라고 제가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막 부담스럽게 예쁜 사람은 싫고 사실 질릴 것 같아. 눈도 코도 입도 그냥 평범하되 뭐 특별히 흠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면은 내 이상형일 것 같아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콜린 퍼스도 조금 그런 식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뭐야? 전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사귀는 사람도 이 정도의 지성과 이 정도의 나름의 미모와 이런 우리는 너무 천생연분이야. 너무 잘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들을 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도 굉장히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한테 이게 맞아. 그리고 저도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럴 수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 전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도대체 영화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 거냐. 영화 지금까지 했었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상향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독실님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외모는 난 이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라고 스스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정말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춘기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이상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평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전혀 상관없다기보다는 좀 달라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지금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독실님이 아마 결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형이 아니셨다고요?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그렇네. 그러니까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건가 보네. 네, 벌써 재밌습니다. 네. 재밌겠다.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건 안 봐요. 명량이나 봐. 명량. 저 이번 주에 명량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 거의 개봉 첫날 봤습니다. 좋겠다. 영화 볼 시간도 있고. 깡 선생 안 봤어? 예, 못 봤어요, 전. 김도희는? 저도요. 명량 보고 와서 명량 봤는데 저는 그 처음에 진중권 씨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그 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가서 봤어. 그래서 봤는데 앞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걸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진중권 씨가 너무 오버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게 좀 심란했어요. 왜요? 어디가 못 심파요 너무? 좀 너무 심파야. 연출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아. 똑같은 장면도 좀 그럴듯하게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게 처음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누구죠? 최민식 연기자. 연기도 좋고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야 재밌다. 도대체 이걸 왜 비판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난리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지난번에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도 화력 덕후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실제 역사 그 명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실제 역사가 훨씬 멋있고 그래? 훨씬 간지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감독이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좀 못나게 만든 것 같아. 실전보다 못하게. 그래. 실제 훨씬 영웅이었는데. 그래서 한 심파적인 요소만 좀 뺐으면 막 눈물 쥐어짜고 막 갑자기 우리나라 전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장면을 굉장히 고조시키면서 갑자기 약간 슬로우 모션 나오면서 그런 것만 좀 뺐으면 나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타겟층 대상이 원래 좀 나이 드신 분이었다면서요. 거기 적절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영화 많이 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보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걸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춘 영화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부분은 재밌습니다. 뒷부분은 슬픕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은 뭐 한 주간 또 뭐 하셨네요? 전 도 닦았습니다. 도 닦으셨어요 오랜만에? 네. 뭐 하면 또 도 닦았어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도 닦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세요? 네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니. 네. 진로를 다시 모색하고자. 진짜요? 그런 거 아니고. 농담이야, 진짜요? 그 전에 배웠었던 것들 명상에서 가장 재밌고 효과가 빨랐던 것들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요? 배우기만 농담이 했었는데. 아니네? 네. 그럼 우리 한번 언제 날 잡아가지고 오프할 때 한번. 싫어. 뭐야, 그럼 뭐하러 만들어, 프로그램은? 네. 그렇게 보내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카페랑 페이스북에 지대 너비아 치시고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카페 지대너비아 치면 지대너비아 이렇게 나오게끔 못 띄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 모르겠어. 글을 클릭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카페 이름이 안 떠요. 네. 지적 대화라든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태그를 하면 안 되나? 지적 대화. 컴맹이라 가지고 돈 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광고 새로 들어온 건 없고요. 네. 예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 빠르게 하면 봄나물 처녀님이 1인 미디어로 에너지 팩트라고 하는 정식 언론사입니다. 거기서 운영하시는 기자님이 계시고요. 네. 많은 관심 에너지 팩트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시미님이 매주 수요일 엠포탈에서 연재 중인 신희철 작가님의 사이드킥 절찬리에 연재 중인데 그 분의 작가님의 아내분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살님께서 이게 너무 아이디가 너무 절묘해서 보살님께서 사회적 경제의 성공 코드라고 하는 책인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대안 경제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카페를 통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으니까. 광고하실 사항 뭐 중요한 사항 아니더라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회 하면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와 21회 두 번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했어요. 박테리아에서부터 플라톤까지 했다라고 누가 평가해 주셨는데 적절한 것 같고 오늘 사랑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사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랑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랑. 그래서 3부는 뭘 준비했냐면은 사회와 불륜. 근데 꼭 불륜 얘기를 넘어서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능한 한에서 일단 제 생각으로
불륜, 간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혼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능하면 동성애 얘기까지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크게 3가지를 한번 계획하고서 가고 안 되면 한두 개에서 끝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륜, 두 번째 제도로서의 결혼, 그 다음에 동성애 요 3가지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네. 일단 여쭤보려고요. 불륜이 있는데 불륜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어감 자체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법제화되어 있는 건 간통인 거죠. 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 좋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형법상 실제로 실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통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돼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통죄라는 게 지금 위헌 소지도 있고 하긴 한데 지금 현재는 합헌인 거죠, 그죠? 그게 그 헌법재판소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넘겨지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점점 지금 이 직전에 판결 나왔을 때도 한 표 차인가 이렇게 해갖고 그래? 합헌 유지가 됐는데 이전이랑 비교하면 점점 이제 그 위헌 소지가 높아지고 있고 아마 다음번쯤에 위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곧 있으면은 간통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소급 적용되는 거죠. 소급 적용 되나 그거? 소급 적용도 돼? 안 되나? 그건 좀 몰라요. 이미 그 형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 딱 위헌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이 내용이 지금 뭐 간통이 없어진다, 뭐 그거 괜찮다 이게 아니라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이게 위헌이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륜, 간통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사는 살아있고 뭐 민사야 뭐 이것저것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회 안에 통념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규범 차원에서 그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충성을 지키는 것.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고. 설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바람을 피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윤리적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법제화된 게 현재는 이제 간통죄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는 거고, 저는 간통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서로 개인들 간의 어떤 연애 감정, 연애 행위 이런 것들 갖다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범위를 좀 설정합시다. 예. 그래서 메인으로 얘기할 거는 법적으로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곁다리로 해가지고 연애하면서 이것도 어려워. 연애하면서 바람 피는 거까지도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동거하면서까지 이거 복잡해.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박테리아 수준으로 또 넘어가 봐야지. 그러니까 일단 깡 선생은 박테리아는 불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동물 종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류들 동물들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막 난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도덕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 한정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동물들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동물들도 1대1로 이제 그 교미를 하고 난 다음에 수컷이 바로 도망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소한 그 자기의 새끼가 보존될 때까지, 잘 클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호 행동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그 성적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뭐 정서적인 유대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면은 도망가죠. 또 다른 데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뭐 대부분의 그 90% 이상의 생물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컷이 도망가는 거죠? 예. 암컷이 붙잡나? 안 붙잡죠. 안 붙잡죠. 암컷도 때가 되면 뭐.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 그러면 리셋이 되죠, 완전히. 서로. 근데 그거는 그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행위를 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애들이
생존이 유리해서 그랬었던 것 같고 어떤 우리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컷 그죠? 같은 경우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고양이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든지 양육과 어떤 그 애를 낳고 그 키우는 모든 것들이 다 암컷이 알아서 하고 수컷이 도망가는 종류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능적이거나 어떤 육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인 거야. 그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합의를 하잖아요.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의 결혼이나 연애하기 전에 합의를 한다고. 근데 그것을 깨고서 도망가려고 할 때 아니면 몰래 그 계약 서로에 대한 신의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우리가 배우자와?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다른 사람과 모종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깡 선생은 어떻게 법적으로나 국가적이거나 정부에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죠? 예. 사적인 거니까. 예. 사적인 영역이.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것 같아. 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충실한 것이 보기 좋으니까 그 보기 좋은 모범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막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광고한다.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 연료문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에게 신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을 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진짜 독실이도 그렇게 얘기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민사를 저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그렇잖아요. 막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잖아요. 바람을 폈다가 걸리게 되면 뭐 몇천억대, 몇백억대 이런 위자료를 주고 민사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건. 좀 그게 맞는 것 같지. 너 이제 감옥 가. 라고 하는 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죄인가? 윤리의 문제인데 철저하게. 민사소송까지는 되고. 민사소송 당연하죠. 민사소송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어떤 차원에서까지 이렇게 더 할 수 있겠지만 형사랑 민사의 차이는 형사는 감옥에 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민사는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제가 너무 초보적인 단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감옥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감옥에 이렇게 구속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할 만한 게 있나 싶어요. 김도희는 요거 간통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간통죄 형사로 하는 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 감옥에 보내야 된다. 네. 감옥에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닌데 있는 거 제도 자체에서 비판적인 시각은 아닌데. 왜요? 그 어떤 개인의 사적인 사랑에 대해서 침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가정을 이뤘으면 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네. 네네. 자기가 신고하고 이미 제도로서 들어왔는데 그거부터 싫다 그러면 제도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데 하고서 그거를 어기는 건 당연히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어기니까 사회는 그거를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실 저도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된다. 이거는 고문도 좀 시키고.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좀 지금 이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시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 보완으로서 폐지. 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에 이미 되어 있고 거기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왜 어떤 면에서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네가 그걸 다 알고 한 거 아니었냐. 법적인 처벌이 있는 걸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서 왜 딴소리냐.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좋은데 결혼 제도 안에 들어왔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지금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시각으로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미 알고 결혼했으면 감수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조금 좀 그런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형사처벌 아까 그 독실에 비판했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돈을 다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다 분리해 가지고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는 거지. 연애도 하고 막 어린 사람들한테 돈 쥐어주고 관계도 맺기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알게 됐어. 알게 돼가지고 민사소송을 냈는데 민사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변호사비도 그쪽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것도 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재산으로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아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떤 하나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왜 처벌해야 되냐는 거죠. 형사 처벌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신의에 맞게끔 어쨌든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고서 처음에 그냥 결혼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맞네요. 형사처벌하는 걸로 하죠. 문제는 이제 그 불륜의 개념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계속 변천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은 브라질에 있는 무슨 모 부족이라고 그래요. 쿠이쿠루라는 부족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아주 거의 공식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혼외정사 파트너가 있다고 그래요. 아조이라고. 그래서 범죄로서의 간통이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혼외정사 파트너의 숫자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 결혼한 기혼 남성이든 기혼 여성이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파트너를 갖는 게 뭐 문제 없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기록들도 어떤 부족에서는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일부 일처제의 필요성이라던가 그것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발전을 해왔잖아요. 우리 그 인류 전체 사회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제 일부 일처제 형태로 정착이 돼 왔는데 과거의 여러 가지 부족들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꼭 그게 정답처럼 딱 정해져 있던 건 아니고 또 이게 이제 그 브라질에 있었던 아주 작은 부족의 사례입니다만 그 대부분의 그 서구 사회라던가 동양 이쪽 사회에서도 불륜이라던가 간통 이런 거는 뭐 그 부지기수로 있었던 건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비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인이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도 그냥 공식적으로 아예 이건 당연한 거야. 막 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네, 그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문화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불륜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불륜을 하게 됐을 때 나도 열받을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거 이런 걸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상황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파트너끼리의 어떤 영원한 규약 이런 거라고 묶어두는 게 과연 합당한가는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기죄만 해도 누군가는 이제 신의의 문제고 그걸 기망하게 되면 사기죄가 있잖아요. 그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돈을 제가 빌렸어요. 5천만 원을 최 사장님한테 빌려서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발해야 당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100만 원씩 한 4번, 5번, 6번씩 돌려줬어. 연료전에 안 돌려준 게 4,400만 원인데 그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성의를 보인 것만으로도 적어도 얘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진짜? 네, 사기죄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나 5천만 원만 꺼줘요.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천재네. 오케이,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건데,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객관적으로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남의 가정사고 바람피는 거는, 불륜은, 사기 같은 거는 사회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 사람의 의도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민사를 걸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돈 내놔라 이렇게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벌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혼외 정사를 하게 되면 네, 그죠. 무조건적인 일단 처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혼외 정사를 했던 횟수만큼 처벌받아요. 아, 그리고 직접 그 장면 자체, 혼외 정사를 하는 장면이 중요하다고. 필요해 돼.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모텔을 보통 덮치죠. 카메라를 갖고서. 카메라를 갖고서. 근데 생각해보면 왜 간통죄 같은 경우에 사실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자기 배우자인데 자기가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카메라로 직접 그 현해 정사 장면을 촬영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되게 극단적이었을 경우에나 혼외 정사가 불륜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까지 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모든 신의에 있어서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쌓일 만큼 쌓였었던 거고 더 이상 용서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상처를 보복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셈이 되네요. 아까 사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죠. 사실 그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지 민사로 넘기기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재산이 제가 1,000억대인데 500억을 떼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그거는 작다. 괜찮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재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나 신의가 더 중요하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저버렸다는 거는 그 재산을 너무 뛰어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최 사장님을 배신을 하고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 나오기로 해놓고서 다 간다고 해놓고서 안 나갔어. 그러면 저도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랑 다른 거 같아. 왜냐면은 제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법인세를 뭐 인상을 시키자, 인하를 시키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지금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인세가 얼마가 있는 걸 알고 시작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왜 인상하자느니, 인하하자느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보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의 어떤 결혼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거 안에 합의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하자. 이런 부분은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의는 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정리하면서 가면은 김도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간통죄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제도가 그런 간통죄가 있다는 제도를 알고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간통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김도인의 주장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독실이가 그렇지 않다. 제도라는 거는 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간통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게 형사처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을 이루겠다고 자기가 제도적으로 일단 시인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 사랑이면 변할 수 있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통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정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개인 단위로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의 자기가 뭔가 유지시켰으면 그거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민사만 가능하면 이거 어떠냐면 그냥 돈이 있어서 지불할 수 있으면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예를 들어 더 간단한 건 돈이 없으면 더 좋아. 간통해도 그냥 민사에서 그냥 나 돈 주고 끝내겠다 하는데 거기가 뭔가 도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결부되지 않잖아요. 그냥 돈으로 주고 처리한 비용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 보면 그 당사자, 저는 이제 자식이 있었을 경우 이거 되게 끔찍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부모가 예를 들어 한 명이 간통죄로 기소당했어요. 그럼 그 자식은 그 어떤 거를 경험하는 거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자기 배우자의 그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거를 촬영했고 그걸 고발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 파탄이 난 거를 본 데다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통죄라는 거를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끔찍한 제도인 것 같지만.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촬영을 하고, 뭐, 콘돔을 빼고, 그 안에 있는 정액을 확인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민사로 깔끔하게 처리해버리고. 그럼 이게 볼게요. 간통죄라고 하는 건 성관계를 해서만 처벌받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맨날 싸워. 난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난 얘랑 결혼할 거야. 제발 이혼을 좀 하자. 난 너 안 사랑해 하고 맨날 싸워. 그걸 보는 아이는 저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 범주를 우리가 항상 설정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는 쟤를 훨씬 사랑하고 뭐 극단적으로 난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데 여자 쪽은 이혼을 하질 않아. 이혼해주지 않아.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 것 통계 같아요. 숫자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평균적으로 남성이 그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지. 예, 근데 이게 뭐 통계적으로도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쿨리지 효과라고 혹시 얘기를 했었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라든가 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미가 끝난 이후에도 암컷을 바꿔서 새로 돌아오면은 예, 바로 또 이렇게 그 성적 흥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저기 여성들과 남성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남성들이 이제 혼외 정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물론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나 논쟁거리죠. 이게 타고난 남성의 기질이냐, 뭐 문화적인 영향인 거냐, 이 논쟁거리가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이런 논쟁을 할 때 제가 불륜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불륜하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근데 오해를 꼭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남성들이 강 선생 이제 안 할 거잖아. 그치? 예. 알고 안 한다고 그때 얘기했으니까. 되게 찔리시네. 갑자기 머리가 멀리졌어. 장난쳐.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런 확률이 높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상 남성들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잖아요. 사실 그지. 그 얘기 해야 돼. 그 얘기를 좀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간통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인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도 민사소송이나 이런 쪽의 차원에서, 민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너무 개인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거는 저는 결사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를 민법 차원에서도 분명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형사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강 선생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리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강간통죄가 민사적으로 처리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식도 어떠냐면은, 경제적으로 여성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여성이 재혼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어떤 관습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 상황을 보자는 거지. 한국적 상황을 보면 한국은 남녀의 소득 격차 다른 나라에 비해 격심하게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에 종속되게 돼요. 그리고 여성의 순결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데, 상품처럼 선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지. 남성은 재혼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성은 재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따르는 게 사실 일반적이니까,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민사로서 해결하자라는 건 남성들의 논리인 거고. 전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지금 이게 일종의 성대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간통은 남자가 누구랑 간통해요? 남자랑 간통하나요? 보통 여자랑 간통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거의 뭐 직업 여성이랑 간통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통은 직업 여성이랑 관계를 가진 걸 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통죄까지 안 갈 거라고요. 보통은 바람이 나는 경우. 근데 이거 잠깐 궁금하실 분도 있으니까, 이제 직업 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오피스 레이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매춘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하는 성매매. 거죠. 성매매도 저희 확인해보니까 간통죄에 걸리는 걸로. 그럼요. 그럼 걸리는데, 이제 보통은 성매매, 말하자면 집창촌을 갔다, 혹은 룸사롱인가요? 그런 데를 갔다라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보통 이렇게까지 가리기보다는 보통은 남자가 어떤 육체 관계를 다른 사람이랑 가졌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고, 그때 육체 관계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때 그 대상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럼 비율로 따지자면 남자가 간통을 저지르는 대상도 여자일 확률이 높고,
남자보다는 그렇지.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남자가 남자랑 간통을 저지르는 게 지금 법적으로 간통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이건 지금 성대결로 갈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재산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득이 적고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형법 처벌이 되는 형사 처벌이 되는 간통죄를 놔두자라고 하는 건 좀 그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에서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자분들은 이런 논의 자체를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남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뤘는데 그때 여자가 바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때 남자가 이제 울분이 터지는 거지. 내가 평생 동안 먹여 살려고 처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 와이프는 내가 번 돈을 딴 놈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다 갖다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형사처벌해야겠다. 이건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남자 여자 성 역할을 좀 구분하지 말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현실인 거잖아.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의 경제력에 종속되어 있는 게 특별히 아닌 사례들을 우리가 찾으면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측면을 볼 때 그건 사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는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형법이 되게 무서운 거다. 형사처벌은 무서운 거다라고 그치. 하셨거든요. 전 그게 또 공감이 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사처벌이 될 만한 대상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최 사장님은 이제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해보면 되게 나쁜 임대인, 나쁜 임차 이런 저런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인간 쓰레기다라고 누구나 욕할 정도의 행위를 하더라도 보통은 형사처벌 못하고 다 이제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그런데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형사로 남아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범죄의 차이인 것 같아. 그 정도의 죄냐. 거기다가 정신적인 사랑, 얼마나 뭐 사랑하고 처자식 내팽개치고 맨날 그 여자를 만나는 거는 전혀 형법으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만이 이거에 대한 문제가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협의로서 그 의미가 너무 좁아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 논의가 좀 길어지는데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여성의 경제적인 격차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 금기로서 사회에서 형사처벌하는 거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부처 당시에 승단에서도 승단에서 완전 축출되는 게 딱 3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성행위가 들어가요. 네네. 어떤 성행위든 다 하죠. 거기서는. 네네 성행위. 혹시 자위행위도 포함인가요? 자위행위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올 것 자위행위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성행위여서 타인과 성행위 갖는 거를 근데 이게 인간 본성상 그 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존이랑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정을 꾸렸을 때 당연히 가정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있는 거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처벌을 반드시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도희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민사보다 훨씬 무겁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거죠. 네. 사실 성경에도 돌로 쳐 죽입니다. 간통하면 당연히 둘 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네 이웃의 부인을 탐하지 말란가? 그거는 그냥 뭐하는 그거네요? 10계명에서조차 나오고요. 10계명이 나오고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간통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쉴드 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면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악과 보편적인 생각의 악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한 건데 계명에서는 확실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도 돌로 쳐 죽이죠. 네. 요즘 맨날 항상 가끔씩 기사 나오잖아요. 중동에서는 명예살인 그런 것도 여자만 해당하잖아. 남자는 안 그래? 남자는 거기서는 여자만 여자만 죽여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만. 일단 우리가 좀 논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좀 싸우라고 했더니 장난하면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포기 못해. 주제가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간통죄나 이런 게 다 사실 약속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하니까 그럼 결혼을 없애면 어때요? 오늘 검색해 보니까 사실혼 관계인 경우 있죠. 예. 그 혼인 신고를 안 하면 간통죄 처벌이 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김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로 혼인 신고했으니까 간통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방법 아니야? 간통죄가 성립 안 되게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아니면 문화가. 혼인 신고를 안 된가 그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거를 떠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봤었던 건데 이거 참 언급하고 싶지 않은 프로인데 예전에 마녀사냥 아닌데 뭐였지? 뭐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TV에 나와서 좀 본 적이 있어요. 예. TV 그냥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유럽 애들이 네. 자신들이 혼인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서 그걸 왜 해야 되냐? 그거를 보통 이제 보니까 터키라든가 이제 동유럽 쪽,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소아시아, 좀 유럽이라든가 그쪽 서유럽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혼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보고서 좀 이게 생각이 다르긴 하구나. 그지. 서구적인 생각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오면 간통죄나 그거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제도로서의 결혼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쳤구만 그냥. 막 나가는구만. 막 나가 대충 살아. 근데 왜 혼인 신고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기로 했어요라고 국가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은 그냥 가정을 이뤘다는 신고 아닌가요? 자, 한번 그럼 각자 의견 얘기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예. 이제 법과 뭐 사회 윤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핀다거나 불륜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죠 어차피. 저도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넘어서서 뭔가 딴짓을 한다. 딴짓을 한다.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각자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바람피는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유부남으로서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죠. 결혼식으로 안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슬퍼하는 여성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당연히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과거에는 좋아했지만 이제 끝났어. 내가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안 생겨. 만약에 그런다면 빨리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야 이제 우리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저는 무조건 반드시 영원해야 된다거나 그런 당위적인 명제는 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던가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진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관계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를 속이고 거기서 딴 짓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욕을 해도 되나? 아까 말씀하신 게 좀 황혼이혼을 말씀하신 거죠. 황혼이혼이 꼭 아니더라도 거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애가 다 컸으니까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자. 그렇지. 그게 좀 그렇지 동양권에서 않아도 지금 거잖아요. 요즘 뭐 이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혼 같은 문제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한번 살아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건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아닌 사람을 하나 찾았잖아.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나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굉장히 페널티가 좀 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성 두려워 많이 하죠. 두려워 많이 하고 사회적 인식도 헤어지지 말라고 보통 이제 이혼 상담 같은 거 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몰라. 연애 상담 같은 거 해도 나 요새 권태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보통 그 경우에 상담할 때 이제 일단 상담할 때는 그런 건 아니겠죠. 노력해보자 하는 거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논외로 여성의 차별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적으로 여성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를 물게 되잖아.
그게 문제가. 근데 이혼남은 페널티를 안 무나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괜찮지 않나요? 사회적으로 되게 뭔가 좋게 평가되는 직업에서 이혼했다는 거는 되게 페널티 사유 아닌가요? 예를 들어 교수인데 이혼했다, 목사인데 이혼했다. 그럼 그 사람은 남자로서의 직업이 거의 끝이라고 봐도 좋잖아요. 교수는 그래요? 모르겠지만 목사는 어. 되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별이면 모르겠는데 이혼의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근데 저는 자꾸 이거 여자 남자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물론 나눴어요. 전 여자 아, 그래요? 당사자인데 그런 거 못 느끼면서 잘하는데요. 그래요? 네.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여성 남성 이렇게 차별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고 막 저도요. 여자만 피해 입었고 막 남자는 이거는 막 되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나중에 결혼 문제 하면서 제대로 한번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네. 어쨌든 다시 불륜으로 돌아와가지고 불륜이든 바람 피는 문제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도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게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끝난 관계도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면 만약에 그러면 사랑이 식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남자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할게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라고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요구하는데 남편은 안 돼라고 하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관계를 가지면 100% 처벌받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합의를 해갖고 이제 그만 이제 우린 헤어지자라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한쪽에서 끝까지 난 못해줘. 그것도 좀 이렇게 복수의 마음으로. 근데 그런 걸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저는 인터넷에서 맞아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는 절대 못 찍어줘. 막 이렇게 하면서 비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정말 식었다면 이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 개인적인 것 같은데 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이 식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결혼에 합의한 거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뭐랄까 외부적인 사람을 다르게 만난다거나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랑이 식었다라던가 거기서 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딴 길을 자꾸 찾는 거거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불륜 문제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의 이별에 관한 얘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꺼냈던 건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불륜을 찬성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이미 다 안 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의심이 되는. 나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방송을 여자친구분께서 듣고 계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저거 자체 수위 조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이제 그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이제 근대의 국가가 그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들 간의 연애 문제라든가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컨트롤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역사를 다룬 책도 아까 김도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썼다고요? 예, 네. 내가 썼으면 좋겠어. 미셸 푸코란 분이 우리 예전에 그 깡 선생님이 감시와 처벌 잠깐 얘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역사상에서 되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네. 그 뭐지? 역사상에서요? 저는 보통 모르겠어요. 평소 서장훈 리처드? 현실에서 남성을 보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이 사람의 사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읽다 보면 굉장히 호감 느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이래서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냥 동경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호감인가요? 네네.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뇌주름이 섹시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성적으로 너무 호감이 들어요. 누가 있습니까? 푸코. 네, 미셸 푸코도 그렇고 막상 만나봐. 아담 스미스나 크리스나무르티. 크리스나무르티는 그렇지 아니에요. 않은데. 네. 되게 뚜렷하게 있네요. 되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이상형. 사람이 있고. 김도희는 네네. 이상형. 아담 스미스, 키에르 케고로, 플라톤. 플라톤이요? 네,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되게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막상 되게. 만나봐. 깜노래. 아무튼 미셸 푸코는 이제 성의 역사라고 3권의 책을 쓰는데 제 인생에서 되게 이거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성의 역사가? 중반쯤에 읽게 되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자라면서 되게 무조건 자유롭게 자라가지고 막 여자여서 차별당하거나 여자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크면서 여성의 성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인식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정에서 교육받았던 건 아니고 학교가 여중여고 다니면 보통 여학교들에선 성교육을 하거나 저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되게 문제였다 싶은데 순결서약을 시켜요.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서 전교생이 강당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혹시 기독교 학교 같은 데였어요? 그런 게 아닌데도? 꼭 그게 아니어도 해요. 왜냐면 순결서약을 요즘도 해요. 서약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뭐 사탕 주고 그래. 아, 네, 맞아요. 사탕.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뭐 순결서약 그때 뭔지도 모르는데 순결서약 합니다 하면 교장 선생님 무슨 상장 같은 거 주고 뭘 줬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전교 여학생들이 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쪼르륵 돌아가면서. 그리고 항상 뭐 성교육 받고 이런 거면 되게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고 여자는 그렇게 처심하면 해프고 막 이런 거를 은연중에 학교에서 늘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막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다루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으로서 뭔가 아니면 그냥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살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됐는데 성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역사적인 거를 다뤄줘요. 미셸 푸코가. 네,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 근대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의 역사들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재밌어서 세 권 이렇게 한번 기회 되시면 보면 되는데 세 권이나 돼? 네. 실제로 내용은 되게 재밌는데 얇은 거 세 권이에요. 얇은 걸로? 네, 얇은 거. 보통 사례 중심이라 좀 읽기 편할걸요? 맞아요. 예. 사례 중심이고 되게 재밌는데. 깜짝 놀랐어. 사례 중심이라고 해갖고. 뭘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죽었네. 독실이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저희는 뭐 강간이나 불륜 같은 건 되게 나쁘고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그 형태에 해당하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성적 개념이 되게 명확히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푸코가 말하기에 이건 17세기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정상 비정상 구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묻은 주축이지만 동성애나 뭐 불륜 같은 문제들, 뭐 어린이들의 뭔가 성적인 거에 대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뭐랄까 개방적으로 다 그냥 인정되던 거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17세기까지는 네네 그걸 막 되게 탄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배척 대상이 아니었는데 푸코가 뭐냐면 성은 억압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성은 발산되면서 억압의 형태를 띄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성을 못하게 막 어두운 데로 막 금기시하거나 감금시켜 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성적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관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그 왕이 할 수 있던 절대 권력이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에 절대 권력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출산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이게 노동력으로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가정이 정상적인 거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는 형태들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는 성교육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교육을 해야지 얘가 어른이 되었을 때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은 다 비정상적인 걸로 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동성애, 뭐 어린이들의 성관계도 국가가 관리하기 싫어. 어린이의 성교육 이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불륜하는 것도 당연히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특이하게 불륜이다 그러면 남자끼리 대결을 해요. 예. 칼로 진짜 이렇게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사들이 대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개인 간에 그래서 승부가 나면 그걸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분위기. 맞아. 내 불륜했지만 내가 칼 싸움 내가 리처리야. 이겼으면 이기면 끝이면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났으면은 그 남편이 맞아요. 거기서 네. 도전을 해야 돼 또. 못하면 쪼다야. 지켜야 돼. 지켜내야 돼. 옥상으로 따라와. 못하면 쪼다야. 그쪽 옥상으로 따라와서 뭐 칼싸움을 하던가 뭐 총을 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결투를 하죠. 서구 사회에서는. 네. 예. 오히려 근데 그거는 여성을 좀 자기의 소유물로 보는 그때 당시엔 그랬지.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기도 거잖아요. 하고 여자끼리도 하나요? 근데 남미 그거는 쪽이라든가 없었어요. 왠지 이미지가 그쪽에 남미에서 바람 나면 그 여자 찾아가서 막 머리 뿌댕이 잡고 거의 결투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성 소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강간한 것도 문제시 삼지 않는 거잖아요. 남자가
서로 해서 만약에 제가 바람핀 대상이 승리하면 그냥 그거 허용해 주는 거 그 사회에서. 그쪽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리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물이네. 이긴 쪽을 따라가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건가? 좋네. 말. 여자는 나를 한번 위해서. 못해줘. 장난 아니다. 근데 예전에 뭐 이제 전쟁 같은 거를 거치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전리품 중에 하나가 꼭 그 저게 안에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죠. 여성을 두고 이제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남성들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예. 고대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그 전쟁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전리품이 아니라 어쨌든 호러미로 살아야 되니까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책임져 주는 거 아닐까? 어쨌든 예. 그래서 말씀을 좀 이해하게. 예. 그래서 뽀꼬가 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이 1920년대 출생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6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24년? 네, 그래서 84년 정도에 죽는데 에이즈로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받으니까 그 기원을 찾아본 거예요. 홍석천 씨랑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훨씬 잘생겼어요. 어쨌든 예. 누가 더 잘생겼어요? 미셸 푸코가. 홍석천 씨도 되게 되게 잘생겼는데. 지식인 같은 되게 섹시하게 생겼어요. 사진 제가 봤을 때. 봤어요. 네네. 대머리. 예.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엘리트 여성 교수 출신이고 네. 그 사회에 되게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천재죠. 네네 천재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진짜 천재다 싶은 게 미셸 푸코 책이 좀 읽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망라해서 예술작품, 소설, 그 당시의 제도, 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총괄해서 다루거든요. 고문원을 엄청 팝니다, 이 사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맞아요, 갖다가 맞아요. 고문원 보관소들을 막 뒤지면서 다녀요, 얘는. 하는 일이 그거야. 덕후구나. 예, 덕후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추이 속에서 국가 권력이 근대 국가 권력이 이제 성장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사생활 영혼을 포획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이제 포착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의 역사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쓰는데 저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규정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책을 읽고 성으로부터 되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뭐야? 동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푸코의 그 말이 국가가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그 관점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저 그걸 모르겠는 게, 저 항상 제가 좀 나이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어떤 국가라고 하는, 약간 음모론 같은 어떤 집단이 있고, 걔들 우리가 얘들을 통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법규에 자기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터진 거 보면은 어떤 의원이 또 남모 의원이 이혼했다. 사실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치 생명에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죠. 그분은 분명히 일종의 주류 정치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리 대통령 공주님만 봐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권장되는 어떤 우리 저출산 시대에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국가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자신들이 올감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절한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김도인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푸코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나 어떤 권력 기반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가지고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독실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실체가 있느냐는 거지. 이거 질문이었어요, 사실. 질문인데 일종의 집단 지성처럼 어떤 지배자 집단에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굴러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봐갖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 철학 중에 구조주의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구조가 뭐냐? 그러니까 푸코도 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후기 구조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에 근본적으로 어떤 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틀이 우리를 다 규제하는 거야. 그 틀이 뭔지 몰라 근데. 그걸 되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겠죠. 뭐 그 푸코 같은 사람은 뭐 근대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어떤 우리 내면 안에 그런 기제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독실이가 얘기했듯이 어떤 외적인 실체가 있어서 음모론 집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내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우리 내면에 있던 기제? 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푸코 같은 학자들은.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고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학교라는 거대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고 본능이랑 그렇게 다른 보는 거죠. 것 같아요. 예. 지금 철학에서 저희가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항상 토론했었었는데 지금 다 있다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건가요? 저희? 보통 어떤 철학 같은 거에서 우리가 보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토론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같은 게 주입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정관념 쉽게 시대적인 얘기하면. 패러다임인데. 네. 근데 독실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다윈이 자연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선택해주는 그 실체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실제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선택하고 있는데 실체는 없잖아. 나타난다. 개체들만 있는 맞아요. 거고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게 흘러가는 거네요. 집단 네, 진화가 되는 것처럼 네. 어떤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 그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됐다. 돼 그렇지. 있다.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개체들도 포함되겠지만 그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네. 평가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게 모든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모든 사회마다 이제 통제를 하려고는 하는데 원시 부족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인도에 있는 지역에 인도의 바스타르 지역에 살고 있는 무리아인들의 어떤 마을 얘기인데 거기서는 아예 마을 기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 안에서 6세에서 7세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데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뭘? 6세 7세인데요? 그 이상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그게 6, 7세부터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사춘기가 오면서 한 10세 근처에서 뭘 해요? 성관계를? 예. 걔네들끼리? 자유롭게 해도 돼.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애 낳으라고? 그리고 오히려 몇 세 때? 소년이 한 소년이 동일한 소녀와 3일 밤 이상을 동침할 경우에 소년에게 벌금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거네요. 야 오히려 더 개발시켜라 이런. 거기 어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럼 가족은 없어요? 예? 가족은 없고 가족도 그냥 같이 있죠. 기숙사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들도 같이 있는데 거기서 뭐 공동 기숙 생활 같은 걸 뭐 교육 시설 같은 게 있나 봐요. 애들만 고툴이라는 따로요? 예. 그래서 6, 7세. 무리아 쪽의 소년과 소녀들은 6, 7세부터 결혼할 때까지 고툴이라는 그 마을 기숙사에서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현대 사회 이전까지는 연애 감정과 결혼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잖아요. 자유연애라는 개념 그렇죠. 자체가 발달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연애하고 뭐 사랑하고 살다가 그 기숙사 안에서 결혼은 부모님이 거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부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조건만 봅니다. 사회 경제적인 조건만 딱 봐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제 대부분의 결혼이라는 관습 이런 것은 집안과 집안 사이의 거래거든요. 예. 사회 경제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근대 사회에 오면서 저는 정부의 권력이 무지무지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더.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서 군주제 시대나 이럴 때는 우리가 진짜 죽창을 들고라도 싸울 수는 있었잖아요. 예, 밀란이라는 것들이 가능했고, 그때는 내가, 위정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건데, 우리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죽창을 들고서라도 싸우는 게 가능했는데, 이게 점점 더 불가능해져 가고 있고, 일단 군대라든가 이런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어떤 정부 시스템도 너무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일단 그 저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체계적으로 억압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도 국가의 어떤 거대한 관리 체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야. 결혼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은 무슨 혜택들도 있고 세금도 있고 뭐 제도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복잡하게. 예. 그 체계 속에 완벽하게 포함돼 있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비정상으로 이제 잘라내지는 거죠.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잠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깐 정리하고 쉴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 제도랑 또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서 어떤 얘기를 끌어냈냐면은 푸코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정부나 국가 아니면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친정부주의 방송을 잠깐 쉬고서 요 얘기를 조금 이어간 다음에 이제 경제와 연애 좀 우리가 좀 이제 구조적인 얘기, 좀 큰 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연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쉬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